그날 제 연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제 나라인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숲, 사우나, 고요한 만족.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였고 저는 그걸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 나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늘한 계단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까지 제가 말하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걸요. 서울에 다녀온 후로 저는 더 이상 행복을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접 겪고 생각한 일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라 바르비 박사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사회학 연구소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15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핀란드는 8회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국가입니다. 그 일에 적잖이 기여한 연구진 중 하나가 저였기에 저 스스로도 핀란드의 모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복지 시스템, 교육의 접근성, 개인의 자유와 공공안전. 이 모든 요소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집단적 성취였으니까요. 그런 제가 어느 날 뜻밖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현대사회에서의 행복과 구조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조금 낯선 곳이었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과 K문화로 최근 유럽 내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나라였기에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대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였습니다. 행복지수 중위권에 머무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편견이야말로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할 이유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강연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지금껏 제가 수치로만 이해해왔던 행복이라는 개념을 현실의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직접 마주해보기 위한 작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대한민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상상했던 것과 사뭇 다른 환경에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어지는 그 정교한 연결. 어디서도 사람은 많지만 흐름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공기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머무르게 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 밤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는 젊은이들. 분명히 바쁘고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핀란드의 고요한 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리듬이었죠. 서울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란 정말 정적인 감정일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다음 날 저는 서울대 도서관을 향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환하고 조용했습니다. 그곳엔 책상마다 노트북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인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죠. 핀란드에서라면 이 시간에 도심은 이미 고요함에 잠길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름의 이유로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건 조급함이 아닌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끄적이며 집중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틈을 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이걸 하면서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 모든 판단을 무너뜨렸습니다. 피로와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이유를 붙잡고 사는 그 모습.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너무 안락한 조건만을 행복이라 여겼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 느낀 이 작은 충격은 제 세계관의 첫 균열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의 일상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도시를 걷는 것만으로도 이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침 지하철 안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가득했고, 출근 시간마다 흐트러짐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카페에선 누군가는 면접 준비를, 또 누군가는 창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포장마차 앞에서 하루의 끝을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청년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아 넘기는 아주머니, 이 바쁜 도시의 모든 구석에 살아가는 이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제가 보아온 행복은 고요함과 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선 모든 감정이 조금 더 선명하고 모든 움직임이 조금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감당해내는 삶 속에서 자기만의 서사를 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루는 작은 문구점에서 연필 하나를 고르던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문득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버팀이라는 단어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균형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도시의 숨가쁜 리듬은 새로운 감정의 영역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던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혼란 속에서 감동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강연 준비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치던 캠퍼스는 나무 가지마다 눈이 내려앉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저는 강의동에서 도서관 쪽으로 이어지는 오르막 계단을 걷다가 무심코 발을 헛디뎌 버렸습니다. 순간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퍼졌고 저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일어나려 했지만 통증이 심해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주변을 둘러보던 찰나 한 학생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고 그는 주저없이 제 짐을 들어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같이 가드릴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병원이 있어요. 그 학생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도서관 맞은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 진료가 가능한 정형외과 병원까지 도착하는 동안 그는 영어로 친절하게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제 상태를 간호사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엑스레이 촬영과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부드러운 어조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작은 부목과 진통제를 처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며칠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정중함과 배려, 그리고 그 배려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진료 환경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온기가 이토록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학생은 병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까지 도와준 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그래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요.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당연한 듯 배려하는 이 사회의 구조. 그 구조는 법이나 규칙 이상의 문화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음식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연인의 짐을 들어주고 누군가는 웃으며 뛰어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거대하고 복잡했지만 그 속엔 어딘지 모를 사적인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스스로에게 고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준비된 따뜻한 답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아침 서울대의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교정 위로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저는 교수회관에서 준비한 검정 코트를 걸친 채 천천히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연단에 서기 전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 심호흡을 하며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조차 유난히 낯설고 섬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들리는 강당의 웅성임, 좌석을 정리하는 진행자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침내 무대에 오르자 수백 명의 청중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 대학원생, 언론인, 시민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가득했죠. 저는 차분하게 슬라이드를 넘기며 핀란드의 복지 시스템, 삶의 만족도, 그리고 조용한 안정의 미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선 자꾸만 방금까지 제가 보아온 서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분주한 카페 안의 젊은이들, 길 위의 퇴근길 인파, 병원에서 만난 그 따뜻한 학생, 그리고 그들의 삶에 스며든 감정들. 그 장면들이 자꾸 제 발표를 흔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난 뒤 한 중년의 한국인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라파엘라 교수님, 핀란드의 행복은 분명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한국처럼 치열한 나라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고 동시에 전곡을 찔렀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의해온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평평하고 정적이며 구조화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서 여러 장면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때론 역동 속에서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에 강연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고 저는 처음으로 학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불빛들, 도심 속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와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것.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는 사람들. 아무도 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리듬. 그 모든 것이 제가 믿었던 행복의 정의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평온과 만족으로 완성된다고 믿었던 저에게 이 도시가 던진 질문은 너무도 거칠고 솔직했습니다. 너는 진짜로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던가? 그들이 단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야말로 행복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라는 사실도.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학문이 너무도 단정하고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 그 깨달음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조용한 북촌의 한 고택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젊은 기자는 제 논문을 꼼꼼히 읽고 온 듯 질문 하나하나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8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늘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전에 같았으면 통계와 수치를 나열하며 핀란드의 시스템을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은 숫자로만 정의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마주치는 아주 작은 의미들이 더 크고 진한 감정을 남기기도 하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의미를 한국에서 발견하셨나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기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저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의 얼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안보다는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의 인터뷰는 제 연구 인생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교와 순위보다 의미와 감정을 중심에 두려 합니다. 그날 퇴근 무렵 무작정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차분했습니다. 왼편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오른편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달리다 보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공터가 보였습니다. 강가에 앉아 통기타를 치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사람. 아무도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한 편의 영화 같았고 저는 자전거를 멈춘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고 왠지 모를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운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한강은 저에게 하나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정원에 핀 꽃이 아니라 작은 발자국이 찍힌 흙길 위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 늦은 밤의 기억이 여전히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노트북 앞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또 오셨네요. 한국은 어떠셨어요? 행복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그녀의 질문 앞에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많이.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 덕분에. 그녀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고 아닌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게 저희의 방식이에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행복의 정의를 다시 묻는 질문이자 동시에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너무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고 저는 조용히 그녀 곁에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저 잠시 이 도시의 일상 속에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흐르는 시간. 저는 그 순간 행복의 또 다른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결국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혹은 이렇게 말 없는 동행 속에서도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거요. 그 말은 제게 정답 없는 행복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완성된 구조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제야 저는 이 도시의 모든 소음과 속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 아래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서울의 야경은 점처럼 반짝이다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강연 원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원고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단순한 발표 자료가 아닌 저 자신에 대한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학문으로 설명하려던 삶을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치열함 속의 다정함, 혼잡함 속의 배려, 고단함 속의 생동감. 그건 통계나 데이터로는 포착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내에서는 불이 모두 꺼지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마치 그 불빛들이 여전히 제 가슴 안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요. 핀란드로 돌아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시선은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은 앞으로의 연구와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 그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나 자신을 공부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습관처럼 사우나를 다녀왔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이전과는 조금씩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설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조용하고 점잖았지만 그 속에 감정의 온도가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느꼈던 다층적인 감정, 치열함과 다정함이 공존하던 리듬은 이곳엔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논문 초안을 다시 읽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울림을 주려 하는 걸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글들이 마치 공기 없는 방 안에서 메아리 치던 소리처럼 자기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밤 혼자 자전거를 끌고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수면 위로 반사된 달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핀란드의 조용한 이상이 더는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조용한 세상만을 이상향이라 믿었을까? 그 질문은 이제 단지 의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반성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행복을 국가별로 순위 매기던 제 연구 방식이 문득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수치화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숨결과 표정을 얼마나 자주 놓쳤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자꾸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한 학생의 눈빛, 병원에서의 친절한 손길, 한강에서 마주한 말 없는 평온. 그 어느 것도 행복이라는 단어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울림을 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보고서와 그래프를 통해 행복의 조건을 정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숫자는 그저 외형일 뿐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느낌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연구자로서의 저 자신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낯설게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반짝이는 아주 사소한 감정의 조각들이니까요. 강의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엔 행복은 정답이 없는 질문 같아요. 그 말은 마치 시간차를 두고 제 마음을 정확히 겨냥한 화살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 학생의 말 한마디는 그 모든 복잡한 마음을 찔렀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혼란과 울림은 이 도시의 젊은이들이 이미 매일같이 겪고 있는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그들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고 정답보다는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용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서 저는 학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행복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대답은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교실 안엔 조용한 공감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수업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늘었고 논쟁이 생겼고 표정이 풍부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아닌 관점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평소처럼 사우나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고 창밖으로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른 건 한국에서의 어떤 밤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홀로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이 핑 돌았던 그날. 따뜻한 국물 속에 묻어있던 사람들의 온기, 말없이 건넨 물티슈, 그저 웃으며 인사하던 낯선 이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뜨거운 김처럼 마음속 울컥함은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타올을 얼굴에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건 단지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제 삶에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 밀려들었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너무도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강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무언가에 부딪히며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놓치고 있던 삶의 생동감이었습니다. 사우나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내면의 거대한 울림과 마주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행복을 정의하려 하지 않겠다고. 대신
그것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고 나누겠다고 말이죠. 핀란드는 제게 정적인 삶의 미학을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조용한 호숫가, 사계절이 분명한 숲,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서 있는 일상. 저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돌아온 지금 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함이 안락함으로 이어졌지만 그 안락함이 가끔은 무력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소란스러운 거리에서는 오히려 생생한 감정과 명확한 이유가 함께 숨 쉬고 있었죠. 하루는 캠퍼스 안에서 눈을 맞으며 걷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에서 무심히 앉아있던 노부부. 그들의 말 없는 눈빛, 잔잔한 미소. 그 모습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완벽하게 정돈된 삶에 대한 동경. 다른 하나는 불완전하지만 의미로 가득 찬 삶에 대한 갈망. 핀란드는 저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었지만 한국은 저를 뜨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정답 있는 삶을 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질문이 있는 삶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 질문은 매일 저를 움직이게 만들겠죠.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완성된 삶을 추구하던 태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는 이상적인 구조나 안정된 경로를 목표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보다는 매 순간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삶. 그 삶이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수정하던 어느 날 문득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창을 닫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지난 서울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국물, 느린 걸음, 낯선 이의 미소, 그리고 괜찮아요. 여기선 다들 그래요라고 말하던 그 학생의 목소리, 그 말들이 지금의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그 질문은 끊임없이 저를 더 겸손하게, 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저는 행복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감탄하고, 나누려 합니다. 삶은 수치가 아닌 서사로 이해될 때 더 진실해지니까요. 어느 날 수업 중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그 질문은 마치 지난 몇 달 동안의 여정을 다시 요약해서 제게 던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학생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행복은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깊이 사랑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순간 교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구나. 말을 마친 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핀란드의 설경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의 온기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의 스테인리스 식판, 책상 위의 손난로, 무표정 속의 다정함.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기억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된다는 것도요. 연구실에 돌아온 뒤 저는 논문이 아닌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행복을 다시 배웠다. 그 안엔 지하철 안의 침묵, 도서관의 불빛, 분식집의 온기, 그리고 어떤 학생의 따뜻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장면의 나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오며 쌓아온 생각의 균열이자 감정의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쓸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 마주한 감정들을 다시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정제된 연구 언어가 아닌 생생한 삶의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책 속에는 한강바람이 실려 있었고 병원 진료실에 따뜻한 말투가 스며 있었습니다. 에세이를 완성한 날, 저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연구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이론이나 분석이 아니라 살아봤다는 고백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연구 인생의 진짜 시작점에 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핀란드는 제게 평온과 안정의 미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질서와 정적 속에서 찾는 만족, 예측 가능한 일상의 안락함. 저는 그 가치를 신념처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게 삶의 온도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삶이란 언제나 평평하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치열하게 살면서도 서로를 놓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는 길을 매일 새롭게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저는 행복을 순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깊이 살아낸 사람에게서 배어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고요함이 삶의 틀을 만들어 주었다면 한국의 소란스러움은 제 안의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다르지만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는 감정이 살아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교환 교수의 여정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학문으로만 세상을 설명하려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사람과 삶, 그리고 감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작은 감정들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순위가 아니라 그날의 온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